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또 최악은 지났다는 생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간된 타임지에서 22일 날 이루어진 인터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시진핑 주석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중국이 유의미한 조치를 내놓으면 대중 관세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3, 4주 안에 모든 협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M7 종목 모두 상승했고 특히 테슬라는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3월 고용 보고서 등 또 물가 지표 등 여러 가지 지표도 발표되는 그러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서 외국인 모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것은 11거래일 만이었고요. 또 우리나라 통상협의가 성공적이었다는 미국의 평가와 알파벳 등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미국 해군성 장관인 존 펠란이 방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조선업 분야 한미협력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그 덕에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주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한 기아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에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돋보기에서는 지난해 성공적인 수출을 기록했지만 관세 리스크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인 화장품 업종과 또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유통업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가 정말로 바닥을 친 걸까요? 미중 무역 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은 1월 이후 처음으로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양국의 무역 협상 과정에 대해서 서로 말이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세 폭탄 돌리기를 했던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점에 더 주목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지났다고 해서 다시 뉴욕 증시가 기존의 최고치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앞으로 미중 간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혹은 교착 상태에 빠질지에 따라서 시장의 항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금부터 더 기민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요일장 마감 상황 보면 다우 지수는 소폭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4%, 1.26% 올랐습니다. 이로써 주간 기준으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전날 알파벳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살아나자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반도체 8종에 대한 125% 보복 관세 부과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엔비디아는 4.3%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 실적이 나온 알파벳은 이날 1.47%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도 대체로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오랜만에 테슬라가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 내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 덕분인데요. 앞서서 미국 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대형 트럭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10% 가까이 폭등했고요. 일주일 동안 주가가 18% 급등했습니다. 또 그 밖에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가 2% 넘게 올랐고 나머지 기업들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완화 여부인데 금요일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기대감을 살렸습니다. 그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시 주석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각국과의 무역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는데요. 200건 이상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3, 4주 안에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원하는 말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면서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는 한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뉴욕 증시는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시장을 크게 짓눌렀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도 다행히 예비치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이번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는 52.2로 나왔는데요. 보름 전에 나온 잠정치였던 50.8보다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이 관세 유예 이후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나아진 것으로 보이죠. 또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6.5%로 매우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밑돌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절대적으로 수치가 좋은 것은 아닌데요. 이번 수치에 대해서 조사 측은 관세 유예 이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이 급증할 위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일단 더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셀 아메리카 현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크게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각각 4.25%, 3.75%에서 마감됐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난 11일만 해도 4.59%까지 치솟았는데 이 관세 이슈가 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평균 레벨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도 지난주에 동반 랠리를 펼쳤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 주 동안 0.24% 오르면서 5주 만에 처음으로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달러 가치는 확연히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100일 동안 9%가량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금 가격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주 초반만 해도 3,500달러를 돌파했던 금 선물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300달러 밑에서 마감되면서 한 주 동안 1%가량 내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말 사이 2달 만에 95,000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만 약 12% 상승하면서 트럼프 대선 승리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는데요. 오늘 오전 7시에 업비트 기준으로는 주말 최고치보다는 살짝 빠진 1억 3,500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금요일장에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주간 기준으로는 하락 마감했는데 오펙 플러스의 추가적인 증산 계획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미중 간 무역 협상의 향배가 중요할 예정이지만 빅테크 실적부터 경제 지표까지 주목해야 할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180개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현지 시간 수요일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또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M7이 올해에도 강한 이익 성장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거만큼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는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미국 경기 동향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UPS, 그리고 관세 직격탄을 맞은 GM 등도 실적이 나오는 만큼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주요 데이터로는 PC 물가지수, 또 4월 고용보고서, 그리고 ISM 제조업 PMI 지수 등 중요한 하드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인데요. 관세 정책 속에서 미국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중국 화웨이가 고성능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인데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덧붙였습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미국의 추가 규제로 중국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자 틈새 공략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제재 대상이 된 저사양 칩을 대체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력 끌어올리기에 여념없습니다. 벌써 여러 종류의 첨단 칩을 개발하고 나섰는데 먼저 만들어진 910C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대량 물량 공세를 시작했고 올해 80만 개 이상이 출하될 예정인데요. 저널은 중국 기술 굴기를 이끄는 화웨이의 꾸준한 발전은 미국의 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탄력성을 보여준다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충격파로 글로벌 IT 산업에 대한 투자가 반토막이 날 것이란 니혼계좌신문 기사도 살펴보죠. 올해 2천억 달러, 우리 돈 28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당초 10% 늘어날 것이란 예측과는 정반대가 됐고요. 이에 따라 지출 성장률 전망도 기존의 절반인 5%로 낮췄습니다.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스마트폰부터 PC 등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해석인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같은 소프트웨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고요. IT
IT 지출과는 별도로 품목 관세가 예고된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도 상황에 따라 기존 11%에서 9%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도 상강하고 거점이 분산돼 있는 만큼 모든 플레이어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미국 LNG 업계의 반발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인데요.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등의 입항 수수료를 인상하고 3년 뒤부터는 미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가운데 일부는 자국산 운반선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 규칙을 준수하려면 2029년부터는 안방에서 만들어진 운반선이 나와야 하지만 업계는 그럴 역량이 없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규칙이라고 집었고요. 이와 함께 원유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 등 정제된 제품들을 선박으로 보낼 때 관세를 면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거침없이 몸집을 불리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요.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조달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0억 달러, 우리 돈 28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 가치는 1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X와 통합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나섰는데 인공지능 패권 확보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경고를 눈여겨봤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기업 실적 전망에 견졌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평가했는데요. 미 증시가 최근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기업 실적을 고려한 가치 평가 기준으로는 여전히 역사적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20배가 넘는데 30년 평균값인 16.93배보다 높고요. 연준도 금융시장의 레버리지와 자금 조달 위험이 여전하다. 일부 은행의 경우 보유 채권 자산의 평가 가치 손실 규모가 크고 금리 변화에도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NBC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충격파를 피할 피나처로 우수 배당주 7종목을 선정했는데요. 분석 종목 중 배당 수익률 연 2.5% 이상, 지난해부터 3년간 배당금 연평균 성장률 5% 이상, 잉여 현금 흐름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의 증가율이 5% 이상이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종목들로 에버소스 에너지와 펩시코, 시티그룹, 엑셀에너지, 콘페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PPG 인더스트리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배당주로 증시 파고에 대비해야 한다며 포트폴리오를 지키려면 배당 수익률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실적 전망과 미래 배당금 지급 여건까지 따져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나트륨 배터리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면서 2차 전지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세계 유리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최근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락스트라를 공개했는데요. 락스트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와 성능도 비슷한데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 영향도 적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ATL은 락스트라를 오는 6월부터 중장비 차량용으로 생산하기 시작해 12월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용으로도 양산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우리 기업 가운데 나트륨 배터리의 소재인 음극재용 하드카본을 개발 중인 애경케미칼을 중심으로 투심이 쏠렸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자이글의 경우 웰빙 가전 기업이지만 2022년 CM파트너의 2차 전지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LFP 배터리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분야에 진출했는데요. 그러면서 상한가 기록했고 호재에 있었던 애경케미칼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또 피노 20.68%, 메가터치도 20% 넘게 올랐고 WCP도 1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관련주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58%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률도 42%를 기록하면서 8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대만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인데요. 또한 SK하이닉스는 관세 부과가 본격화될 2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관세 리스크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수익성이 확보된 AI 메모리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간다고 밝혀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뉴욕 증시에서도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이 미국에서 제조된 반도체 8종에 대한 125%의 보복 관세를 조용히 철회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미래반도체 25.27% 올랐고 EST도 24% 넘게 강세 기록했고요. 하나비전과 오로스테크놀로지 모두 6% 넘게 올랐고 테크윙도 3.8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의 예정인데요. 이번 방안으로 한미 간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에 투심이 쏠렸습니다. 미국 조선업재건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우리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요청했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도 협력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펠란 장관 역시도 지난 2월 후보자 청문회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 펠란 장관은 이번 방한 때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거제와 울산 조선소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하나오션 11% 넘게 올랐고요. HD 현대중공업 7.18%, HD 한국조선해양도 6.41% 올랐고 HJ중공업 3.23%, HD 현대미포도 3% 넘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다음 달 7일에 체결될 전망인데요. 지난 24일 체코 반독점 사무소가 한수원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해당 계약은 24조 원 규모로 계약이 성사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되는 건데요. 특히 전통적인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 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또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 한국전력그룹 계열사뿐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도 참여하는 만큼 국내 원전 산업계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삼양엠텍 10.67%, 한전산업과 LX일렉트릭 모두 7% 넘게 강세 보였고요. 효성중공업 4.79%, S&W도 4.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장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상승하며 뚝 떨어진 체력을 2주 연속 회복했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매수세가 붙어야 시장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아예 온 건지 잠깐 들른 건지 외국인들의 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새로운 한 주 외국인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1%,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한미 통상협의도 시작되면서 무너진 2,500선을 회복하고 추가로 상승했습니다. 수급 상황이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6,12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무려 11거래일 만에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4월 초에도 9거래일 연속 팔아내다가 하루 사더니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순매도 규모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월째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 30% 초반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여력도 충분하다는 분석까지도 나오니 상황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기관은 5,072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 그밖에 개인 7,741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800억 원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641억 원 매도 우위였고 개인도 금액은 소폭이었지만 팔자 포지션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조선 쪽이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섹터가 강했던 데 따라서 3.4% 상승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 훈풍을 받지 못했고요. HD현대중공업은 미국과 조선사업 협력 기대감에 7%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상승 종목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배터리 육성 기대감이 커지자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올랐고 펩트론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이 5% 조정을 받는 등 일부 관련주들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ADR 지표가 120을 돌파하기 직전이어서 과매수에 진입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율 상황도 체크하시죠.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50전 오른 1,436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완화될 조짐에 달러화가 반등을 하면서 환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이후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속에 개거름 장세를 이어가며 1,440원에 육박한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역외 환율도 1,438원 50전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대형 이벤트들로 꽉 찬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시작은 3주 연속 상승을 시도할 텐데요.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굵직한 경제 지표들도 변수입니다. 목요일엔 노동절 연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만과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이에 앞서서 4월 30일에 미국에서 1분기 국내 총생산 예비치가 나오고 3월 PC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해서 재계 총수들과도 회동할 예정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날인 1일엔 4월 수출입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또 우리 시간 밤에는 미국의 4월 ISM 제조업 PMI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우리나라 4월 CPI, 더불어서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까지 나오는 만큼 바쁘게 이슈를 소화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챙겨보셔야 될 건 실적입니다. 오늘 LG생활건강, LGCNS, 현대오토에버, 하나오션 등을 시작으로 화요일엔 에코프로비엠, 삼성전기, 하이브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수요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오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사업 계획과 또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의 방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목요일엔 뉴욕 증시 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 등의 실적도 공개되니 이 부분도 체크하시죠. 한편 전 거래 시간 외 거래에서는 STO 토큰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토큰증권 간담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여야 모두가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STO 관련주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 상황입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는 안도감이 시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는데요. 엔비디아가 4% 넘게 올랐고 또 테슬라,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방침에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었죠. 국내 증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 종목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부를 켰습니다. 삼성전자가 0.36% 오름세로 55,900원, SK하이닉스가 0.49% 약세로 현재 거래가 18만 3,500원으로 집계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29% 오름세입니다. 거래가는 34만 4,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9% 강세, 현대차도 0.16% 오름세로 거래가 18만 9,100원으로 집계됩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 상위 5위권입니다. 알테오젠은 약세를 이어갑니다. 0.68%, 0.81% 내림세로 36만 6천 원이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좀 훈풍이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45% 강세로 10만 5천 원, HLB가 1% 내림세 보여주는 가운데 에코프로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5만 1,500원입니다.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0.35% 강세로 28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리마켓 상황 점검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도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 기업들의 대거 실적이 나올 텐데 실적만 보지 마시고 외국인 지분율이나 2분기 가이던스 등 다른 요소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7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의중 알기는 지금 하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타임 매거진 인터뷰에서 진행된 내용 보면은 예.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3, 4주 내에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또 시진핑 전화 왔냐고 물어보니까 전화 안 오면 직접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나 전화 직접 안 하겠다 하면서 전화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중국은 그런 적 없거든요. 이런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금 가격이나 무슨 네. 지수 움직임을 갖다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게 22일 날 주식도 뜨고 금은 꺾이고 달러도 22일부터 은근히 강해지고. 네. 그래서 주식 저는- 사고 달러 사고. 예. 보니까 다들 그냥 뭐 타임지가 주말에 25일 날 이렇게 발간이 되다 보니까 25일자 타임지 인터뷰에서 하지만 22일. 인터뷰 일자는 22일인 네, 거예요. 22일이에요. 예, 아무래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셌다. 정보가. 우리 인터뷰 했는데 시진핑 전화 왔대. 응. 그런 게 벌써 시장으로 좀 이렇게 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 아유. 표정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타임지도 원래 그렇게 뭐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매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 많고 많은 사진 컷 중에 보면은 이렇게 독자들이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혐오감이 들 만한 사진만 골라서 올리네요. 그 좋은 사진 많은데도 그렇죠. 제일 좋았던 사진이 그거 아닙니까? 총알 기스치고 나서 일어나서 뒤에 성적이 펄럭이는데 파이트 할 때. 네. 그 사진은 잘 안 어울리죠. 요즘 트럼프 짤 많아요. 그 AI가 만든 트럼프 짤들 보면은 네. 막 트럼프가 쏘아 올린 큰 공이라는 짤 혹시 보셨어요? 어떤 공이에요? 트럼프가 막 공을 찼는데 그걸로 나스닥이 무너지는 그런 짤이 저도 엄청 그 쇼츠로 봤는데 네. 그게 그 손흥민 선수가 네, 상 맞아요. 받았던 그 유명한 네, 골이에요. 네. 그 그걸 거기에 트럼프가 손흥민 선수를 갖다가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메고 뛰어요. 단추까지 잠그고 막 뛰는 뛰어요. 모습인데 네. 진짜 AI 정교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트럼프가 쏘올린 큰 공이라는 그런
짤도 참네. 있고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29일이 이제 트럼프 취임 100일이잖아요. 29일 예. 내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모로 뭐 트럼프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뭐 한 90개국, 뭐 한 100개국 가까이 하고 지금 협상을 한다는데 네. 2, 3주 내에 다 타결을 하겠다고 하니 미국 공무원들 잠 못 자겠네요. 뭐 젤렌스키하고도 잘 만났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 곧 진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계속해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확실하게 기조는 좀 많이 유화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모셔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뉴욕 증시 이제 월요일 우리는 이제 아침이 되고 그쪽은 일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그 장외 시장이 이제 시작됐어요. 좀 약해요. 예. 약하고 주말에도 우리 국내 유튜버들이 올리는 컨텐츠들이 좀 나뉩니다. 나뉘는 게 찐바닥 봤어. 찐바닥 봤어 쪽하고 지금 이거 반등 약간 좀 이상해. 약간 페이크 같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갈리고 있어요. 이 대표님 뷰가 궁금해요. 저는 뭐 단기 바닥은 일단 바닥권이다라는 생각은 뭐 2, 3주 전부터 말씀드렸었고 다만 네.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여기가 정말 바닥이라는 확신은 저도 들 수는 없고요. 다만 그 일기 때를 비춰 보더라도 하반기 언젠가부터 이제 실물 경제가 그 관세에 타격을 받는 그게 이제 실물 경제의 전이가 돼서 실제 수치로 확인하는 구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예. 그 강도가 얼마나 심할지 네. 아니면 좀 얕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부분을 좀 제외한다면 단기 바닥권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보니까 블룸버그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샀던 600억 달러 정도 네. 팔아치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인들이 예. 네. 뭐 연초 이후에 600억 달러 정도 팔아치웠다는 보도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네.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이런 소식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샀던 규모가 정확히 1095 빌리언이었다고 그러거든요. 1조 950억 달러 정도를 미국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600억 달러를 팔아치운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5.5% 정도 판 건데 뭐 4월 초 막 이 관세 때문에 막 주가가 엄청 폭락하고 할 때는 이제 셀 아메리카냐 이런 조금 맞아요. 과대 해석을 네, 했었지만 그래봐야 지금 5.5% 정도밖에 안 샀다. 지난 4년 동안 들어왔던 돈 중에 그러니까 5.5%만 나갔다는 얘기니까 뭐 사실 수급 양이지 않습니까? 네. 600억 달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것만 봐도 이제 이 수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방금도 두 분 살짝 오프닝 멘트에서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따가 저도 차트는 준비했는데 네. 예, 금가격 빠지면서 달러값 다시 좀 올라가면서 그게 미국 자산들을 산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따가 좀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관세라는 것도 제가 누차 강조드린 대로 일단 협상의 시기로 이미 접어들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뭐 관세발 더 악재 이거보다는 이제 그래도 좀 들쭉날쭉은 하겠지만 네. 뭐 협상이 됐다 안 됐다 메모랜덤 사인을 했다 안 됐다 이런 소식들을 보면 그래도 최악의 국면에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베센트 장관이 그 ABC 디스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관세를 채찍으로 그리고 관세 완화는 당근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결국에는 당근을 주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세 리스크는 최악의 상태는 정점을 지났다 네, 이런 저는 판단이 그렇게 충분히 확신하고 가능하다. 있습니다. 뭐 예상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네. 그 시장이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고 달러도 좀 강해지고 국채 수익률 좀 떨어지고 네. 좀 주식시장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예. 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관세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흔들리기 이전에 제가 그러니까 계속 펀더멘탈을 봐야 되고 실물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그 기간 동안 이분 어제까지만 해도 실제 뭐 물가라든가 뭐 네. 소비라든가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꺾인다는 징후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물론 5월, 6월부터 이제 관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얼마나 꺾일지 저는 거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그전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물가가 다시 막 꺾여 올라간다거나 이런 실물의 어떤 펀더멘탈이 훼손된다는 이분 뭐 지난주까지 37%인가 S&P 500의 기업 실적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조금 우려했던 게 이 가이던스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30 몇 프로 기업 실적 발표할 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가이던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연간 가이던스 안 내놓는 기업들도 많았잖아요. 네, 차라리 뭐 테슬라도 예. 그렇고 안 내놓고 네. 뭐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는 이런 가이던스 때문에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비교적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보더라도 이제 관세 망령이 정말 관세 망령. 예. 바닥을 치고 바텀아웃 했다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서도 기업 실적 나쁘지 않았고 가이던스도 뭐 유출을 했고 네. 펀더멘털 수치 그래도 아직은 안정적이고 이러면 주가가 예전 어떤 뭐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좀 바텀아웃하는 최악의 국면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충분히 그런 에너지는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테슬라가 아주 열일했어요. 그러게요. 10%. 뭐 다우에는 포함 안 돼 있지만 S&P 500이나 나스닥에서 그것도 시총 상위에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9.8% 거의 10% 올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머스크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선물은 하나 뭐라도 줘야 될 것 주겠죠. 같은데 예, 예. 뭐라도 준 게 그냥 뭐 각 주별로 하지 말고 연방 차원에서 그 뭡니까 무슨 로보택시인가 예, 자율주행. 예, FSD. 그거 그냥 뭐 화끈하게 규제 풀자. 네, 저도 원래 같은 주마다인데 생각을 다 주마다 뭐 통합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그동안 까먹은 게 얼마예요? 거기다가 테러 위협도 받았고. 뭐 죽이겠다고 뭐 살해 협박까지 받는다 정도인데 한번 업종별로는 어땠나요? 네, 뭐 지난주는 매우 양호했죠 사실. 양호했다. 보시는 대로 S&P 500 달러 기준입니다. 네. 7.1% 올랐고 가장 오른쪽에 S&P 500이 이퀄 웨이트 5.06%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7% 올랐다는 얘기는 그 왼쪽에서 한 서너 번째 테크가 뭐 한 11% 올랐으니까요. 거기에 그러네요. 따라서 나스닥도 예. 9.5% 올랐고 예. 이미 소비가 되게 주목할 만합니다. 9.5% 가까이 올랐고 중소형주가 한 6.3, 6.4%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통신 서비스 뭐 빅테크가 이제 테크하고 통신 서비스에 속해 있을 때니까 한 7.1%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주 뭐 완연한 상승세가 돋보였다. 그리고 늘 제가 이제 예의주시하는 거는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오르면 같이 좀 따라 올라가는 편향이 있다면 가장 오른쪽에 S&P 500이 EQW라고 해서 이퀄 웨이트 모든 500개 종목을 n분의 1로 봤을 때 또 한 5.1% 올랐다는 거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좀 올랐다. 잘 기억해 보시면 지난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M7만 주장창 올랐던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부터 이 이퀄 웨이트 S&P 500이 이퀄 웨이트이 오를 때 같이 이렇게 쭉 올라준다는 측면에서 시장 상승세가 뭐 상승세라기보다 이제 이 비테크 종목들도 네. 같이 조금 상승세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자산 배분, 네. 분산 이런 게 좀 의미가 있는 투자 전략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빅스 지수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큐 지수 향후에 30일 동안의 내재 변동성 보여준다는 그 다음 페이지 그래프일 텐데 스큐 지수도 제가 한 3주 전부터 계속 바닥권에 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근거가 이 스큐 지수거든요. 스큐 지수 지난주 금요일까지 4월 25일 현재 드라마틱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이제 향후 한 달 동안의 내재 변동성이라고 볼 때 제가 3주인가 전부터 이 스큐 지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실 확실히 설명력은 좀 있구나 하는 느낌은 좀 받고 있죠. 심지어 뭐 저도 이번에 그 용어를 처음 알았습니다만 뭐 베어킬러라고 빅스가 50 이상 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30 이하로 이렇게 내려서면은 이제 시장이 안정이 접어들면서 이제 곰들이 이제 작살난다는 의미겠죠. 베어킬러라는 거 보니까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했는데 변동성 지수도 보니까 많이 그거 했네요.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3주 전에 53인가 54까지 예, 치솟았다가 지금 24, 28, 25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네.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저는 그때 4월 9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수도 팍 튀어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막 갑자기 이렇게 시장 분위기 달라졌던 게 4월 9일이었고 그날 4월 2일 날 그 판때기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일주일 만에 90일 유예하겠다고 했던 그때 저는 그때 그 상황 중에서 제일 그거 한 게 좀 웃겼던 게 미국 무역 대표부 그 대표 그 제이미슨 그리어 이분은 이름이 잘 안 외워지네. 이분이 지금 그때 의회에서 청문회 중이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무역 대표부 대표가. 네. 그래가 그 민주당 의원이 막 추궁을 했어. 당신 이거 몰랐냐고. 나도 이거 지금 들었다. 거기다가 또 누굽니까? 그 베센트였나? 나바로. 피터 나바로도 무슨 어디 회의하고 있다가 뭐 이리 된 거예요. 야, 그때 저는 황당했던 게 그 엄청난 일주일 만에 또 관세 90일 유예라는 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해버려가지고 이 핵심 참모들도 몰랐다 하는 거에서 도대체가 그러면은 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관세를 빡빡 이렇게 걷어서 심지어 그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세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심지어 아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다. 소득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이건 재앙 아니에요. 진짜 관세 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수사가 좀 수사. 섞여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세로만 모든 재정 수입을 충당했던 게 이 1930년대 초반 뭐 그때 아니었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4월 9일 날 90일 유예하는 것도 독단적일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9월 8일 날 말하라고 이제 스카펠 센터가 날아가서 아주 진지한 4월 설득을 8일 했다는 4월 거거든요. 8일 날. 예. 그래서 이제 스카펠 센터가 아시겠지만 보수론자고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담이지만 스카펠 센터를 재무장관으로 인선을 할 때 예. 가장 마음에 드는 인선이다. 안도감이 드는 인선이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스카펠 센터가 좀 가정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스카페센트가 트럼프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트럼프 보면은 지금 그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 때 복장 보셨어요? 파란색? 파란색, 예. 파란색 정장에 타이를 매가지고 그냥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잖아요. 그래서 저게 의도된 거다라는 얘기부터 뭐. 모든 게 물론이죠. 저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의도가 그러니까, 있다고 예, 봐야 되죠. 예. 그러다 뭐 젤렌스키하고 회담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딱 좀 저 화면이네요. 좋은 방향으로 회담했고. 그래서 첨언을 살짝 드리자면 제가 볼 때 이번에 4월 2일 날 판때기로 때리고 난 다음에 네. 본인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발작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좀 심하다. 네. 그리고 스카펠 센터가 말하라고 가서 대통령님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박살 납니다. 네네. 적당히 합시다라는 톤 앤 매너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래서 4월 9일 날 전격적으로 일단 한 발짝 물러선. 그때부터가 어느 정도 좀 긴장이 그러니까 텐션에서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신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이제 이중강 대표께서는 저 스코페 센터를 재무장관으로 낙점한 것을 가장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인사라고 보셨지만 저는 또 가장 의외의 인사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왜냐하면 그 스코페 센터의 그건데 우선 이 재무장관 베센트가 트럼프 강요들 중에는 유일하게 성소수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이제 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쪽이고. My husband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하고 그 검사 출신인가 보던데 남편은. 네. 저기 또 조지 소로스하고의 그 네. 연관성. 예, 그 밑에서 일했고 네. 뭐 운용 성과는 별로 안 좋았었고. 운영 성과는 별로 안 좋고 아마 주니어 때였겠죠. 네. 뭐 영란은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파운더 공략하고 할 때는 아주 네. 그거였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조지 소로스는 트럼프 진영과는 완전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의외였다 싶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방수 역할은 베센트 혼자 하고 있네요. 사실 넘버 2라는 게 요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예. 저분도 저건가요? 유태인인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는데. 봐야겠죠. 예. 제일 좋은 설득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월마트나 타겟, 뭐 또 홈디포 이런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이러면 이제 우리 매대에 물건 없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인들 당장 생활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진하게 다가왔을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뭐 LA 물동량 이런 것들이 네. 뭐 위클리별로 네. 20% 40%씩 네. 감소하고 있고 예. 그러면 정말 재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깨달았다고 봅니다. 아마 베센트가 말을 하고 갔을 때 그냥 저의 내피셜입니다만 유대자본들은 지금 녹아납니다 했을 거 아니야. 뭐 별 내용이 다 별 내용이 다 합의가 이렇게 됐었지 짐작이 않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네. 그냥 일반 서민들 몇 천만 원, 뭐 1, 2억 갖고 주식하는 분들 터지는 거 하고.
그것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지지율도 지지율도 지금 뚝뚝 역대 떨어지고. 대통령 중에 같은 기간 동안 가장 그러게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감안을 했겠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선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나 다른 분들은 뭐 이제 트럼프가 기세가 꺾였고 막 뭐 이제는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 근데 정치인이라는 그러니까. 게 좀 플렉시빌리티를 감안할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요. 예. 트럼프가 이렇게 막 정말 옹고집이고 막 그 속된 표현으로 똥꼬집을 부리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캐릭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적당히 밀고 당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여론조사 뭐 자막에도 나오고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작년 11월 5일 날 예. 당선 당시에 어떤 언론에서는 52%인가 53%까지 지지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평균이 사실 한 7%였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2월, 3월, 4월 월별로 쭉 제가 폴리마켓 등등 여러 가지 갤럽이나 이런 거 종합을 해서 평균 내본 건데 47, 45, 43, 42 아마 지금쯤 40이나 또는 30%대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한 6, 7%포인트 2월 달보다 떨어지니까 30%대.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대통령도 이거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권이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지지율이. 아무래도 비즈니스인 비즈니스맨 출신이지만 그래도 정치인이라는 건 감안할 때 이런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리고 참고로 그 시타델이라고 하는 굉장히 뭐 끝내주는 헤지펀드 하우스가 있습니다. 예. 저도 홍콩 가서 몇 번 만나봤는데 켄 그리핀 창업자가 이 작년 대선 기간 동안에 거의 한 600억, 70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억 정도의 후원금을 냈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 쪽에. 근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론 자체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를 어느 대통령이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후원했던 기관이나 세력들, 개인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진짜 헌신해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있으니까 그럼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어요.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다 상대하는 사람들도 또 만만치 않은 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여기도 만만치 않은 양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되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자세가. 좀 더 내놔봐. 네.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다 강대강이죠, 다. 다 강대강이에요. 시진핑도 4월 네. 16일 날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제 몇 개 나갈 때 체면 세워줘. 거기에 마지막 포인트가 아울러서 대만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적당히 수위 좀 낮춰. 그래야 내가 협상하러 갈게. 예, 뭐 이런 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의 말처럼 나 절대 안 움직일 거야. 그런 협상이라는 건 없는 것이죠. 저도 외교부 출신 인턴을 해봤었지만 정말 그 밑선에서는 전화 통화 아마 지금 불나고 있을 겁니다. 백악관, 뭐 북경 이런 데서는. 근데 네네. 적당히 서로 한 발짝씩 좀 물러서고 뭐 이렇게 타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상호관세 일시적으로 유예시킨 기간 90일이 그 종료 시점이 이제 7월 8일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타임 매거진 인터뷰에서 3, 4주 안에 관세 불확실성 해소될 것이다. 3, 4주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는 거잖아요. 의지는 적어도 이거는 어디서 어떤 근거로 이런 멘트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예. 주신 대로 그 90일 유예한 게 지금 딱 시한이 7월 예, 초인가 예, 아마 될 거예요. 예. 지금 차트에서 저는 이제 상식적으로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폴리마켓에서 이제 거기가 도박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비교적 아, 정확합니다. 예, 예. 거기서 각 국가별로 7월 전에 타결될 가능성을 한번 쭉 시장 참여자들이 네. 지금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치가 10%냐 20%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공식적으로 여론 자체가 7월 전까지 타결이 될 거냐 이거 여론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7월 전에 이제 90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일 일단 유예를 했는데 7월까지 또 뭐가 마무리가 안 돼 전혀 안개 속이어서 그때 가서 또 90일을 추가로 한다. 이거 사실 속된 표현이 좀 모냥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멘트 날리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까지 이 관세 사실 저도 4월 1일 날 관세 때리고 정말 예측 불가성이라서 네. 상당히 좀 우려가 있었고 부정적으로 시각이 바뀌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 출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일주일 있다가 바로 또 유예 발표 내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협상, 타결 이런 워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것보다는 내리는 걸 주식시장이 반기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달러는 약해지는 것보다 강해지는 걸 갖다가 원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채권 시장하고 외환 시장 간에 그동안에 익숙했던 금리 오르면서 달러도 강해지고 내리면서 같이 달러도 약해지고 하는 이거는 또 깨지고 있고. 그렇죠. 그게 조금 정상화돼 가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적어도 트럼프가 당선되기 그전 시장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래서 앞으로는 네. 제가 조금 이른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 앞으로는 이제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국면으로 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그 금리 움직임인데 예. 지금 보시면 4.23에서 계속 수렴을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최근 저 네모난 박스 제가 이렇게 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러네요. 지금 예. 네. 예. 그래서 4.24인데 뭐 막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막 5% 다시 갈 거다 이런 막 분석들이 많았고 네. 사실 뭐 근거가 약했었는데 그래서 4.2라는 얘기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막 4%가 깨지고 이러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네. 예. 근데 하여튼 4.2, 4.4% 초반대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수렴하는 살짝 그 그래프가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 채권을 지금 다 던져서 셀아메리카 일환으로 다 던지고 있느냐?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채권을 사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된다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4.4, 5 갔다가 4.2로 갔다는 이런 분석은 없거든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방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게 X축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하네요. 저는 그동안에 주로 이렇게 봐왔던 게 저 정점 부분. 폴 볼커가 이제 막 기준금리 네. 엄청 끌어올리고 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네. 극심했던 네네. 그 시점 이후 쭉 한 3, 40년 금리 떨어지기만 하다가 튀어오르는 이 부분만 봤는데 지금 가져오신 이 차트를 보니까 왼쪽을 늘려보니까. 왼쪽을 늘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머무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식선이고 그게 뭔가 좀 평균적인 느낌이고.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쨌거나 굉장히 저어서 더 튀는 것도 이상하고. 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 그래프 초장기 그래프를 갖고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근데 분명한 거는 방금 40년 전 동안 정말 저도 채권 운용을 잠깐 했었지만 예. 정말 따뜻한 시기였죠. 따뜻한 시. 금리 계속 떨어지는 시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2020년 고전 한 2019, 18년 그 기간부터 이제 금리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상승하고 그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제 이 채권이 무조건 금리가 하락했던 시기에서는 이제 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고 이 팬데믹 이후에 특히 네. 지금 뭐 관세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금리나 또는 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텀아웃 한 단계 레벨업하는 시기였다라는 게 지난 한 3, 4년 동안의 저희의 장기 뷰였거든요. 네. 그 흐름의 지금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볼게요. 오늘 코스피 0.7% 상승 예상되고요. 2,564포인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닥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000원. SK하이닉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7%, 5.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36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가 1,049,000원. 현대차 강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3% 오름세 예상됩니다. 지금 기아 예상 체결가 88,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29,000원. HD현대중공업 최근에 조선주로 굉장히 좋았죠. HD현대중공업 지금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1.7%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41만 원.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 5% 하락을 나타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36만 5천 원, 에코프로비엠은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5,300원, HLB가 2%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4천 원이고 에코프로가 0.7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만 1,400원, 레인보로보틱스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가 28만 6천 원, 휴즈 1%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35만 4천 원. 클래시스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4,500원. 리가캠바이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11만 300원. 헵트론 0.8% 하락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이제 개장까지 한 5분여 가량 남았는데 양시장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외국인 지난주에 그래도 많이 사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런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중에 뭐 지난주 한 6천억 샀나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 예. 그중에 뭐 조금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있다던데 카카오가 그중에 뭐 꽤나 되는 것 같은데 그 블록딜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카카오. SK텔레콤에서 예. 맞아요. 예, 뭐 블록딜 그런 손익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동시효과는 생각보다 셉니다. 네. 지금 예, 한번 또 뚜껑 열어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뭐 워낙 이제 약간 뭐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이제 곰이냐 소냐 따졌을 때는 미증시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불리시한 거잖아요. 뭐 소장님은 원래는 베어 쪽이고. 근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또 프레임을 씌우세요? 2주를 깔았어요. 그 네. 마이크라트넥 같은 경우 지금 미증시 반등에 대해서 이거 좀 데드캣 바운스다, 좀 약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원래도 이제 전형적인 곰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저 역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은 이제 뭐 데드캣 바운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하여튼 원래 레벨로 돌아가려는 에너지도 좀 응축돼 있다는 느낌이 네네. 들고요. 이러다가 이제 하반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정말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 관세 영향이 실물경이 전이가 돼서 실제 확인되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아직은 그게 경기에 영향을 준 건 아니고 지금 다 심리 지표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9월이 될지 8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심하게 영향이 되고 실물 경기가 얼마나 훼손이 되는지는 그때 봐야 되겠는데 그때 또 지금의 이 전 저점까지 더 이상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죠. 저 역시도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갈 거란 뜻이 아니라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고 하반기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차를 그 수치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뭐 딥이 얼마나 심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의 딥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첫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때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던 한 5개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월스트리트 기사의 제목이 재밌었는 게 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할까? 아하. 빨리 이렇게 뭔가 예. 할 만한 중에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뭐 인도, 무슨 뭐 영국, 호주, 인도, 일본, 호주, 일본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아니, 지난주 이제 뭐 2+2 이른바 우리는 최상목 부총리하고 거기 뭡니까 안덕근 장관이었나요? 통상자원부 장관 그렇게 나가셨고 저쪽에 이제 베센트하고 저 USTR 대표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뭐 한 80분 1시간 20분 나누면 80분 나누면 40분 통역 왔다 갔다 할 건 20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30분이었다고 보는데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골격은 만들어 놓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뭐 뚜렷하게 어떻게 나왔다라고는 우리가 짐작할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뉴스에서. 보통 뭐 저도 아주 일천한 지식이긴 한데 이런 국제간의 협상이라고 네. 하는 게 그 장관급들이 만났다고 해서 바로 답 나오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 전에 정말 그 밑에 사무관급들, 서기관급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실제로 다 정하고 하는 거죠.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이제 모 인터뷰에서 그런 표현 하시는데 프레임을 위한 프레임이다. 내용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께서 하시는 그거는 좀 자세히 모르시는 표현인 것 같고 외람되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 만나기 전에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정하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실무급에서 쭉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MOU 같은 것도 체결하기 사실 MOU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MOU. 본계약 전에 그냥 언더스탠딩, 메모랜덤 그렇죠. 오브 예. 언더스탠딩인데 뭐 예. 국제 협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건 협약을 돌입했다는 거가 일단 호재인 거고 시장은 그 정도 레벨로 판단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선수 장관이 그 묘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지금 MOU 말씀하셨지만 MOU가 양해각서라서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예. 그거 갖고 저기 종이장 주식
주가 띄우는 기업들 우리나라 천지입니다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MOU가 아니고 이번에 뭐 Agreement of Understanding 예. 뭐라고 말은 만들었습니다만 딱 다가오진 않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협상을 위한 협상, 협상을 뭐 거기에 위한. 동의하자 뭐 이런 거겠죠. 참. 네. 일단 그럼 이번 주에 또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메가톤급 실적이 이번 주부터 예, 발표되고 맞아요. 또 거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것들이 예. 발표되죠. GDP, PCE 뭐. 근데 물가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네.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실시간 물가 지표가 트루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시간 물가 예, 지표. 2020년부터 그 코인베이스의 바란지 트레이닝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그 CTO가 웹 3.0 개발자들한테 실시간 물가 지표를 개발해 봐라라고 해서 지금 4년째 발표하고 있는 실시간 물가 지표입니다. 미국의 CPI가. 그 실시간 물가 지표를 저희가 좀 개장 상황 네네. 체크해보고 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8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좀 유화적인 제스처가 투자 심리를 일부 회복시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또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까지 주요 거대 기업들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최근에 국내 증시 지난주 후반 들어서 이제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고 오늘 장에서도 이러한 반등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죠.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이네요. 일단 2,551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73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강보합 출발입니다. 55,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하락합니다. 183,7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 0.2% 소폭 올라갑니다. 344,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8% 올라갑니다. 14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이네요. 189,100원. 기아가 0.6% 상승합니다. 88,8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올라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0.6% 떨어집니다. 819,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0.5% 하락합니다. 401,000원이고요. 셀트리온 0.3% 소폭 내림세로 현재 주가는 157,800원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도 좀 떨어지네요. 1% 하락으로 365,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2% 상승 보여줍니다. 106,100원. HLB가 1.2% 떨어집니다. 54,500원이고 에코프로가 1.7% 올라가죠. 51,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집니다. 284,500원이고 휴젤이 소폭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59,000원. 클래시스가 0.3% 하락하죠. 63,300원이고 펩트론도 떨어집니다. 173,500원. 리가캔바이오도 1.2% 하락하면서 지금 현재 109,900원, 파마리서치 0.2% 소폭 올라갑니다. 37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들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안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SK텔레콤 이제 뭐 해킹과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이 또 시장에서는 하나의 좀 테마, 또 투자 테마로 엮이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싹이 지금 17% 급등합니다. 6,240원. 그리고 모니터랩도 14% 두 자릿수 상승률 보여줍니다. 4,900원을 넘어서고 있고 엑스게이트가 11% 급등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K사인이 6% 상승 9,540원, ICTK도 5% 올라갑니다. 16,020원, 센즈랩도 10% 급등합니다. 8,990원이고요. 플랜티넷도 10% 올라갑니다. 3,375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사이버원도 6.98%, 신시웨이도 5.9% 올라가고요. 인스피언도 11% 급등합니다. 오늘 보안주 흐름 좋네요. 네, 지금 지란지구 시큐리티도 4.7% 올라가고 파스도 5.6% 올라갑니다. 오늘은 보안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그 나트륨 이온과 관련해서 좀 올라갑니다.
지금 자이글이 10% 급등합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이번에는 나트륨 이온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쏠리는 양상인데 대표적으로 자이글이 10% 급등합니다. 4,675원. 그밖에 대주전자재료 엔캠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가 각각 4%에서 1.4%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밖에는 딥페이크, 스마트카 이런 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스마트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10% 급등한 이유가 이제 FSD 관련해서 이제 주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관련해서 스마트카 관련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뉴비벨록스가 상한가고 HL만도 2.8% 올라가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 올라갑니다. 그밖에 인포뱅크, 모트렉스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2% 이상 올라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794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 원, 40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지금 홀로 순매수 나타내고 있습니다. 39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억 원, 18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도 외국인 선물에서는 1,7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줍니다. 달러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원 환율 2원 상승하면서 1,438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호가보다는 약간 약한 모습이고 일단은 이번 주에 나오는 기업들 실적도 많고 또 지표도 많다 보니까 좀 확인하려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호가 갖고 그렇게 한 거 보니까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예. 지금 그렇죠. SK텔레콤 얼마예요? SK텔레콤 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네, 그렇죠. 오늘 떨어져요. 4.6% 하락합니다. KT하고 LG U+는 오른다. 저기는 괜찮다? 확실한가? 저기는 안 털렸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다들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니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걸로 하고 넘어가시죠. 이어서 호들갑 떨어봐야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 저거는 국가 비상인데. 심각하게 보자면은. 아까 그 말씀 계속. 정면 앵커가 걱정이 실시- 많으시네. 네. SK텔레콤이요? 저 유심 털리면은 좀 걱정될 게 많으시잖아.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대리점부터 달려가야 되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없을 텐데. 네? 물량 딸릴 텐데. 여기저기 또 잘하시는 또 사장님이 있구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그냥 뛰어가야죠. 뛰어간다. 네, 뛰어가야죠. 네. 앞서 실시간 물가지표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고 네네네. 예, 좀 얘기 좀 그래서 해주세요. 아울러서 이제 제가 이 실시간 물가지표 먼저 말씀을 예, 꺼낸 예. 이유가 이번 5월 8일인가요? FMC 있죠. FMC 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네. 그분들이 실물 경기를 어떤 상황으로 놓고 보는지 그리고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보는 또 주요 경제 지표가 물가하고 노동시장인데 그 중에 이제 물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트루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트루플레이션이라고 딱 찍으시면 트루플레이션. 바로 나옵니다. 이게 데일리로 200만 개 정도의 로 데이터를 갖고 예.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확인하는 CPI 지표랑은 절대 수치 자체는 틀리지만 패턴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거 실제 물가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니까. 지금 저 1.51%는 이게 1년 현재 CPI, 필드에서 보는 CPI가 1.5%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년 대비인가요? 그렇죠. YOY니까. 전년 대비. 네네네. 근데 보시면 지금 실제 하면 2%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 물가 필드에서 느끼는 건 1.5%라는 얘기니까 패턴을 가장 그래프 중에 가장 오른쪽에 패턴을 한번 보시면 예. 4월 달 당시에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표도 지난주도 나왔고 물가 1년 5년 기대 지표도 나왔지만 지금 이게 막 6, 7%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실제 물가는 지금 그때가 1.7, 8%까지 뜨긴 떴는데 그 이후에 다시 쑥 떨어져서 지금 1.4, 1.5 수준으로 안정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FMC도 그렇고 PCE 곧 물가도 발표됐지만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물가 때문에 심하게
물가가 떠서 막 시장이 또 흔들리고 이런 국면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걸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주 목요일 날 노동시장들이 실시간으로 그 위클리 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아주 실시간으로 제대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보시면 지난주에도 뭐 21만 6천 건 전주 실업수당 청구했다가 22만 2천 건, 그리고 특히 이제 2주 이상 컨티뉴잉 저블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예. 지금 나오네요. 전주 187만 8천 건에서 184만 1천 건 오히려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아직 관세 때문에 막 큰 타격이 있고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더 확인을 간단히 좀 시켜드리고 싶었고, 그 오거 인피니티라고 해서 요 그래프 한번 꼭 보여주세요. 재밌는 그래프라 바로 앞에 있을 텐데, 제가 왜 한 2주인가 3주 전에 JP 모건에서 3월 중순에 예. 그때까지 발표됐던 그 소프트 데이터하고 하드 데이터들을 쭉 집계를 해서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안정으로 나오는데 하드 데이터, 실물 데이터는 굉장히 여전히 꾸준하다는 안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현재 그 온라인상에서 오거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제가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 미국 현재의 거시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쭉 해서 실제 로 데이터를 갖고 집계해줘서 발표하는 어카운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상당히 미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고, 여기 보시면 밝은 초록색이 소프트 데이터, 파란색이 하드 데이터거든요. 오히려 하드 데이터가 시간이 갈수록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하드 데이터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미국 현지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모두의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단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 완연하게 좀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완연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 살짝 자막도 수정했습니다만 저 오거가 뭐라고요? 오거 인피니티. 이게 그 어카운트의 이름입니다. 카운트 이름. 네. 예. 그런데 지금 저쪽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회사채 시장 쪽하고 그러고 또 월가에서 또 이제 장이 좀 흔들리니까 또 갑자기 그 언론 매체에서 그 상업용 부동산 하면서 괜히 또 겁주는 기사들을 또 올리던데 그쪽에 뭐 특별한 동향은 없나요? 아직 동향 없고요. 없다. 작년 말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제가 확인드리죠.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 늘어나고 뭐 막 굉장히 불안한 얘기가 예. 있었지 않습니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많은 공서를 보는데 그런 얘기 없고요. 예. 그때 당시에 미국 월가에서 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상업용 부동산이 모두가 부도가 나도 미국 GDP의 3%가 안 된다는 분석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회사채 시장 아울러 말씀 주신 김에 제가 2주인가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BBB 트리플 B 플러스 그 회사채 스프레드가 지금 1.33밖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빨강색 하이힐드가 굉장히 위험하죠. 문제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빨간색.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네. 지금 그때 2주 전만 해도 4.6, 4.7까지 갑자기 폭등했었거든요. 이게 또 완연하게 하락해서 지금 3.6밖에 안 됩니다. 그래프 조금 확장해서 과거 걸 보시면 미국의 평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에서 5% 정도 되고요. 예. 위기가 있을 때 이게 침체고 뭔가 위기 있을 때 그걸 나타내는 스프레드가 600에서 한 1000bp 정도 돼야 우리가 보는 금리가 한 6%에서 10% 가까이 치솟아야 그게 침체를 반영하는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3.6은 그냥 평년 수준이다. 평년 수준보다 더 안정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 있잖아요. 이제 뭐 관세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점은 최악은 지났다라는 시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들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한 30% 넘게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예. 그 실적 발표 현황을 네, 잠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죠.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S&P 500 중에 73%가 EPS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게 과거 5년 평균 77%, 10년 평균 75%보다 낮긴 해요. 그런데 네. 이 관세 망령이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라는 걸 감안할 때 이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고, 특히 이익 성장률이 YOY로 과거 5년 평균이 8.8%, 10년 평균이 6.9%, 한 7% 정도 YOY로 계속 이익을 성장하는 수치였거든요. 과거 10년, 5년 평균이. 근데 이번에 발표되고 있는 지금 36%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평균이 1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 성장률 완연하게 괜찮은 상황이다. 물론 이제 앞으로 한 65% 정도 회사가 남아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평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획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걸 감안할 때 예. 36%가 이 정도라는 얘기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퍼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여러 방송을 들으니까 아직 페드에서 네. 지금 그래도 미국 주식이 좀 비싼 상황이다라는 코멘트가 살짝 나왔다고 하는데 팩셋 기준으로 보면 지금 19.8배거든요. 네. 포워드 퍼가. 네, 과거 평균 한 19.9%, 20%에 비하면 이제 조금 그래도 평년 수준으로 이게 좀 많이 비쌌던 게 많이 테크만보다도 굉장히 싸졌지 않습니까? 테크,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뭐 의사 판단 기준 보진 않는데 왜냐하면 시간마다 틀리죠.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성장성을 인정받는다는 얘기일 그렇죠. 수도 있고 예.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19.8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많이 그나마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어진 상태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EPS로 봤을 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주요 테크 기업들 EPS 봤을 때는 어떤 주인지도 좀 네. 알려주세요. 그 지금 차트 예. 보시는 대로 제가 2023년 2, 4분기 때부터 갖고 온 이유가 그때부터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가장 왼쪽 엔비디아의 23년 2, 4분기 때부터 지금 분기별 EPS 성장률 추이를 쭉 M7 더하기 브로드컴까지 배트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작년 이맘때부터 엔비디아 거의 매일 엔비디아였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이 분기별 EPS 성장률이 가장 왼쪽에 보시는 대로 100% 수준으로 쑥쑥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때 우려감이 많았던 것이죠. 저기 오렌지 색깔이 23년 3분기. 예, 3분기 아. 그게 분기별 이익 성장률이 예. 600% 가까이 갔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500% 가까이 떨어졌다가 400% 갔다가 150% 수준 갔다가 100% 갔다가 지난 24년 4분기에 72% 수준으로 떨어지는 네. 이것도 높은 수준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 2년 동안 엔비디아가 흔한 뭐 180%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앞으로의 패턴을 담보해주진 못하죠. 이 EPS 성장률이 한 100% 밑으로 72%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작년 말에 이 M7으로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쭉 보시면 적어도 지난 1년 반 정도 동안에 분기별 EPS 성장률이 점점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은 EPS 성장률 보면은 이걸 곡선으로 그리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기울기 자체가 조금 그래도 가팔라지는 거긴 꾸준하게 하네요.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브로드컴을 한번 집중해 봐야 된다.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아, 그래서 브로드컴은 배트맨의 제일 앞에 나오는 B고. 아니 근데 저거는 말을 이제 만들다 보니 보니까 그래 된 건데. 예, 그런 거고. 테슬라는 왜? 어우, 재밌죠. 테슬라? 테슬라가 예. 이 배트맨 7개 종목 중에 예. 유일하게 지난 한 1년 반 아래로? 동안 분기별 EPS 성장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분기에 플러스로 소폭 증가하더니 요번에 마이너스 40% 다시 대폭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테슬라 말씀을 제가 여러 테슬라 말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잖아요. 네, 드릴 때마다 정말 갑론을박이 많고 욕을 많이 먹는데 그러니까 저희처럼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테슬라 이렇게 주가 상승이 막 400% 이런 게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 대표님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내러티브로 가는 주가는 인정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예,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I가 딱 나오는 순간에 AI로 인한 산업 생산성 혁명이 어쩌고 우리 다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그걸로 붕 뛰었고 그렇죠. 붕 뛰어다 보면 또 우리는 뭐 여기서 우 따라가고 또 ETF 만들어주고 설거지하라고. 예, 그러네요. 네, 원래 또 주가는 어떤 기대감이나 그런 부분에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기 아, 때문에 물론이죠. 예, 그걸 또 무시할 수는 근데 없는 이제 그게 또 흐름이고. 그러니까 네. 이게 과한 거냐 적당한 거냐는 개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테슬라도 과유 어떻게 불급이죠. 보면은 실제 내러티브가 많이 작용했죠. 네. FSD가 어떻고 맞습니다. ESS가 어떻고 말씀 나온 로보택시가 어떻고 뭐 옵티머스가 말씀 나온 김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수 아,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띄우시면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죠. 네. 보시면 방금 보셨던 M7 배트맨 종목들의 시가총액 현재 주가 퍼 ROE 그로스 마진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엔비디아만 놓고 보죠. 엔비디아가 지금 가격이 지난주 금요일 날 111불까지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퍼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 엔비디아의 PER 밸류에이션이 55배, 54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7배 정도 떨어졌다 많이 싸졌다는 얘기죠. 반면에 네. ROE, 내가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있느냐, 무려 120%예요.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 100불짜리 제품을 만들면 이 중에 비용이 나머지 25%고 남는 게 75%라는 얘기거든요. 마진율이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하죠. 예. RO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과거 작년 말에 우리가 막 제왕으로 군림했던 이 정도 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분기별 EPS 성장률 자체가 72%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과거의 평균이 한 300%, 400%대였는데 에도 불구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신의 영역이긴 한데 전고점이 한 140불, 150불 했었죠. 네, 150. 네. 100한 20, 30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싸졌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제 브로드컴 꾸준하게 올라가서 뭐 괜찮고 이제 다시 테슬라를 좀 말씀드리면 테슬라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셨네요. 예, 퍼가 지금 150배입니다. 200배 갔다가 지금 150배예요. 테슬라가요? 그나마 싸져서. 그런데 ROE가 8.8%에 불과하고 그로스 마진이 17.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막 좀 좋다 이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수치를 딱 비교하시면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구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이제 가벼워졌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또 그 수치를 들이대 가지고 또 힘 빼세요. 이게 488불 갔던 놈이 지금 이거 240불 왔으면 반토막도 더 났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겨우 284불 왔는데 그래서 뭐 61선하고 201선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안 그래도 쫄리는데 저런 표를 갖고 오셔가지고 여기 테슬라 저기 좋게 보는 이제 한용희 연구원하고 같이 한번 배틀을 배틀 한번 붙이고 싶어요. 특집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는 종목에는 그렇게 막 식견이 깊지는 않습니다.만 ETF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수치가 이 어쨌거나 정도라는 건 한번 이충강 대표님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은 갈수록 뚜렷하게 이렇게 좀 다가오네요. 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뉴욕 증시 상승했지만 코스피가 지금 ADR 지표상 120선 돌파하면서 과매수권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0.15% 상승하면서 2,550선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19% 약세로 현재 727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은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 또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하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 663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24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87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여기서도 외국인은 325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도 23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기서 개인만 홀로 61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그럼 등락률 상하이 업종 확인하시죠. 오늘은 통신 장비,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무선 통신 서비스와 우주항공 국방 쪽,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과 정보와 관련된 섹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사건이 발생하자 내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마이데이터와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합니다. SK텔레콤이 대규모 유심 교체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심을 개발해서 SK텔레콤에 공급하는 유비벨록스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입니다. 9,320원이고요. 밖에 아톤이 12.5% 강세로 6,400원, 파수가 3.84% 오름세로 거래가 5,140원입니다. 핑거가 2%대 오름세, 더불어서 파이오링크도 5% 가까이 올라갑니다. 8,12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큰 폭의 상승세에 시연 중입니다.
보안주 내에서는 한 싹이 상한가로 6,890원 기록했고요. 모니터랩 23.6%, 25% 가까운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5,370원입니다. 그밖에 지니언스가 7% 가까이 상승하며 거래가 2만 원이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14% 급등합니다. 3,820원. 더불어서 센즈랩까지도 18.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640원으로 집계됩니다.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2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낙스트라를 공개하면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이 주목받아 왔는데요. 오늘도 관련주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글이 급등합니다. 18.2% 강세로 4,995원. WCP도 13.5% 강세로 거래가는 9,740원입니다. 에코프로가 5.1% 강세 기록 중입니다. 53,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오늘 4.15% 추가적인 오름세 보여줍니다. 거래가는 107,6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갑니다. 1%대 추가적인 강세 보여주면서 34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카 관련주는 미국 규제 완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부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국내 증시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스마트카 관련주의 유비벨록스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전히 상한가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73% 오름세로 거래가 1,996원, HL만도도 1.75% 올라갑니다. 3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트렉스가 1.6% 강세, 인포뱅크 4.37% 오름세로 7,2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최악은 지났다는 분석에 국내 증시 코스피는 조금의 상승세를 더 이어가고 있지만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서 수급과 환율 상황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아이쉐어즈 0에서 3개월 미국 단기채 ETF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미국 단기 채권이 서학개미의 피난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국면에선 장기채의 인기가 높은데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만큼 하락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본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장기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기채는 변동성이 작고 현금화가 쉬운 데다 또 향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투심이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3위는 TSLR, 2위는 테슬라인데요. 서학개미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조심스러운 가운데 테슬라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는 실망스러웠지만 머스크 CEO가 다음 달부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거란 발언에 내리막길이었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특히 지난 금요일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10% 가까이 뛰었습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차인 사이버캡을 준비하는 테슬라에 향후 수혜가 있을 거란 기대감 덕분인데요. 이처럼 주가가 오르자 서학개미가 매수 규모를 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따르는 엑소엑셀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특히 그간 많이 빠졌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지난주 증시가 연이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아마존과 엔비디아 등 미국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견조하다며 산업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더불어서 알파벳을 비롯한 반도체 업체들이 연이어 호실적을 발표한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자 서학개미의 저가 매수 심리가 다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주목하는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중 관세 갈등 직격탄의 여파에서 헤어나오고 있는 애플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장기적인 실적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주 목요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이었는데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의 매출이 단기적으론 긍정적인 효과를 누렸을 것이라며 이것이 다음 분기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비용 증가가 장기적으로는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는데요. 특히 여러 국가를 거치는 공급망이 예상 관세율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시리의 AI 기능 지연 여파도 계속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웨드부시 증권은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있었던 머스크 CEO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머스크 CEO는 이번 달부터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줄이고 테슬라의 경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간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날렸던 웨드부시 증권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죠. 이에 따라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머스크가 주주와 임직원에게 테슬라 CEO로서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실적 발표가 테슬라 스토리의 전환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6월 예정된 로보택시 출시와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저가형 모델을 재확인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서비스나우에 대해 JP모건은 회사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력한 성장세와 잉여 현금 흐름 창출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총 유효 시장은 내년에 2,7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는데요. 제품의 심리스 특성과 신속한 피드백 반영 등을 통해 플랫폼이 더욱 강화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전 산업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화장품과 유통업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꼽히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LS증권 오리나 수석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요새 아닌 게 아니라 이 화장품하고 유통은 주가 좋아요. 이 와중에 우선 화장품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K-뷰티. 야, 뭐 어지간하면 이제 K가 붙는데 이거 K-뷰티는 이거 인정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K-뷰티에 대한 관심 내지는 열광 정도? 일단 저희가 전 세계 그 화장품 시장 규모로 봤을 예. 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가장 큰 시장 중에 네. 두 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전체 화장품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수입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수입하는 국가를 저희가 순위를 매겨보면은 한국이 뭐 아시겠지만 지난해 1위까지 올라섰고요. 이게 2010년 후반 정도 전후부터 해서 순위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우리나라가 3위를 기록했고요. 1위는 원래 당연히 그 전통적인 프랑스가 럭셔리가 예. 중요하다 보니까 1등이 프랑스고 그다음에 2위가 캐나다였었거든요. 이제 가까운 나라이기 예. 보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변방의 극동아시아 국가가 갑자기 3위로 올라선 거는 뭔가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거의 한 3, 4년 만에 1위로 등극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화장품 그 1인당 소비 금액을 봤을 때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다 보니까 제일 높은데 근데 저희가 1인당 GDP 대비해서 화장품 소비 금액을 봤을 때는 한국이 뭐 일본이나 미국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또 소비자들이 워낙에 유행에 민감해서 소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브랜드들은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미팅 다녀보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양궁 그 국가대표 하는 게 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도 비슷하다. 이 안에서 굉장히 워낙에 치열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성공하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는 일본이 이제 워낙에 우리 대비 앞서 갔었고 그리고 저희도 과거 뭐 20년 전만 해도 일본 여행 가시면은 뭐 드럭스토어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일본 중가 브랜드들 많이 사오는 게 어떻게
어떻게 보면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 중저가 시장을 지금은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다 흡수를 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광을 가도 딱히 뭐 살 게 없다라고 하는 주변 여성분들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ODM들, OEM들 통해서 그리고 또 브랜드들의 빠른 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올리브영 둘러가지고 올리브영이 약간 그런 드럭스토어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다 사가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서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국가들 보니까 우리나라가 1등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인데 사실 미국도 자체 브랜드가 있을 거고 그쵸.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자체 브랜드를 더 좀 키우려는 노력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네네. 대해서 경쟁도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랑 뭐 관세랑 좀 최근에 맞물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K뷰티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뛰어난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관세로 봤을 때 저희 EU 국가들 대비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받는 상호 관세율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판매가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그쪽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걸 관세 부분을 가격에 전가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유럽 브랜드 쪽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 브랜드 선호하는 가격대가 거의 10불에서 20불 사이기 때문에 근데 또 요게 판매가다 보니까 여기에 한 30%, 40% 정도 되는 도매 가격에 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에 인상됐을 때 그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모든 화장품이 다 물가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그거로 봤을 때는 이제 가격 대비 품질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뭐 화장품 업종 네. 한다길래 한번 훑어보니까 네네. 아니 저 아모레 퍼시픽 이런 거보다 LG 생건 이런 거보다 뭐 한국 콜마 이런 것들이 더 좋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저 오영권님 이게 ODM하고 OEM 요거 OEM은 우리가 익숙한데 ODM은 뭐죠? 이제 OEM 같은 경우는 그 저희 화장품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라는 처방 이런 예, 건데 예. 어떻게 보면 레시피인 레시피, 거죠. 예. 그 레시피를 OEM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이대로만 만들어 주세요라는 하는 게 이제 OEM이고요. OEM이고.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처방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브랜드들의 이런 게 나왔는데 한번 신제품으로 만들어 보실까요?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 R&D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쪽이 훨씬 더 주가도 좋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소비 파편화를 좀 향후에 10년 소비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소비 파편화?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과거처럼 좀 대중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채널에 깐다고 팔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소비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행 주기도 단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을 해서 편의점에 깔리기 네. 시작하면 이미 스웨디시 젤리로 유행이 넘어간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비 파편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는 수요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굉장히 쪼개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텔레비전 키면은 채널 5개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예.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았어요. 예, 그래요. 소비하는 콘텐츠가 다 똑같았는데 근데 제가 요즘에 다른 분들 만나서 여쭤보는 게 넷플릭스 뭐 보세요, 뭐 유튜브 뭐 보세요 여쭤보면은 다들 뭔가 말씀하시는데 서로 뭐 보는지 몰라요. 그래요. 예, 맞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네. 것들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는 게 수요 측면에 이제 세분하고 공급 같은 경우도 지금 브랜드 개수가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로 봤을 때 거의 3만 개가 넘는 수준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간판단 치킨집보다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처럼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스토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본력이 없는 분들도 누구든지 브랜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도 굉장히 파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랑 공급이 예전처럼 큰 덩어리로 만나서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이게 저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가 다 네네.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의류도 예.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한 10년 동안은 브랜드의 파편화 그리고 소비 파편화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뒷단에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속된 말로 뭐 당구장 주인분이 가장 돈 많이 번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뒷단의 생산 업체들 OEM들, ODM들한테 수혜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또 이렇게 주가로 반영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고요. 네.
확실히 주기가 짧은 게 이번에 보면은 그 패션계에서 코스메틱 그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뭐 의상도 마찬가지고 유행하는 컬러가 모카무스라고. 아, 네. 모카무스 아세요? 모카무스? 그 뭐 색깔이에요? 네, 모카무스가 유행하는데 그래서 막 색조도 모카무스 색조 나오고 옷들도 막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주기가 되게 짧더라고요. 아, 보니까. 맞아요. 예. 어떤 네. 색이에요, 모카부스가? 약간 이 커피 초콜릿 그 카페 사이색. 모카를 떠올리면 되나요?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파편화가 된다는 거죠. 그쵸. 되게 짧아지고. 짧아지고. 그래서 그런 걸 단적으로 반영하는 게 사실 백화점 팝업 스토어인 것 같고요. 예, 왜냐면은 백화점을 뭐 저희가 과거에는 1년에 4번만 가면 됐는데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신상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뭐 2주에 한 번씩 계속 바꿔줘야지 사람들이 집객이 될까 말까 하는 맞아요, 수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또 여러 쇼폼이나 이런 컨텐츠 통해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서 그런 게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소비재 영역에 계속 좀 반영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옛날 90년대 소니가 제일 앞에 아, 그쵸. 있고 우리 삼성 관련해서는 보면 네, 저 네, 네, 한쪽이 네. 막 먼지 쌓여 있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느 뭐 인천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랑콤 뭐 이런 거 못지않게 우리 화장품 매장 보면은 고급지잖아요. 너무 좋죠. 네. 네.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네네. 저는 주다낙 아줌마, 피어리스 아줌마들 왔을 때 동네 유다나 피어리스요? 아줌마들 전부 누워갖고 여덟만 하나씩 막 했던 아, 그 방문 방판. 판매. 방문 판매, 야쿠르트 아줌마, 뭐 주다낙 아줌마 했던 그 시절에 있다가 요즘 네, 막 그러시겠어요. 마몽드 이런 거 네. 있었던 그 시절. 네. 오영구님 방판. 아세요? 주다낙 전 드럼만 봤고요. 들어만 네. 봤지.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콜마도 콜마지만 코스맥스는요. 네, 코스맥스, 콜마 이제 두 업체 모두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2, 3분기가 선크림 성수기인데 이제 콜마가 또 잘하는 품목 중에 하나가 선크림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미국에서 저희 관세 때문에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좀 미리 쟁여놓자라는 비축 수요가 조금 있어가지고 선크림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여져서 저희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1분기에는 한 55% 증가한 502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시장에서 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네시아 쪽 성장률도 매출 신장률이 한 30%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도 이번 1분기에 100%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할 거로서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중국 그동안에 좋았던 거 다음으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답이 나온 상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하고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제 익스포저가 큰 코스맥스 같은 경우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잘 나가는 것만 살폈습니다만 네. 아까도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나오는 중에 보니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뭐 삐아니, 클리오니 이거 화장품 쪽이 좀 달릴 때 네. 진짜 매일 방송 탔던 종목들인데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브랜드 제품이고 브랜드 제품. 브랜드 주식이고 그 중저가 브랜드. 그렇죠. 유행이 좀 제일 빨리 바뀔 수밖에 없는 공격을 당하기 가장 쉬운 그런 포지션이기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낮죠. 거죠. 예. 아, 사실 예. 옛날엔 저희가 화장품 ODM, OEM 가서 예. 브랜드 하나 런칭하고 싶은데 몇 개 주문 내면 받아주실래요? 라고 하면 3,000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500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500개면 사실 그냥 누구든 했다가 한번 뭐 친척들 나눠드리고 뭐 안 되면 뭐 이렇게 하면 당근에 팔고 이러면 되니까 약간 누구든지 좀 팔로워가 있고 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면은 해보고 싶어 한번 할 수 해볼 있는 만한. 만한 그런 그렇구나. 거죠. 네. 이번에 유통 좀 여쭤볼게요. 네. 유통 쪽도 보면은 확실히 소비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네. 게 느낀 게 보면은 그 백화점들 보면은 그 실적, VIP 이 매출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또 반면에 이제 좀 애매한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 소비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또 네네. 온라인으로 소비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어떤가요, 유통업종은? 일단 1분기는 대형마트랑 백화점은 뭐 저희 시장에서 보는 기대치 정도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기준점이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이제 그 전후로 해서 또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그 전후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1, 2분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실적에는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 좀 과거에 2, 3년 동안 굉장히 출점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약간은 목에 찬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탑 4개 업체, 그러니까 BGF 리테일, GS 리테일, 그다음 세븐일레븐은 롯데 지주 밑에 들어가 있는 사업 부문입니다. 그리고 자, 이마트24 같은 경우 이 4개 업체의 점포 수를 합산해 봤을 때 작년 점포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88년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업태가 처음으로 도입된 다음에 쭉 성장을 해오다가 지금 54,853점으로 전년 대비 이제 68개 점이 줄어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으로 좀 확장하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 저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대비해서 이미 우리나라가 점포가 많거든요. 일본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일본 대비 우리나라 국가 면적도 적고 그다음에 또 인구수도 적다 보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미 출점이 많이 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점당 좀 매출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추정했던 것 대비해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오늘 자료를 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대형마트라 하면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제 또 롯데마트까지 그 정도였는데 자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뭐 속보도 나왔던데 오늘 뭐 검찰 압수수색까지 지금 그렇다면 이거 이마트가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일단 홈플러스 전체 한 120여 개 되는 매장 중에서 지금 이마트랑 중복되는 상권이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3km 예. 반경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0개 점포는 이마트가 새롭게 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부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홈플러스가 어떤 입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어려워진 상황에서 만약에 점포를 뭐 분할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출점이 포화 상태인 대형마트 시장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서라도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 통합 매입 효과 올해 좀 연간으로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마트 안에 있는 이마트, 그다음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트레이더스, 뭐 전문점 이렇게 여러 그 사업 부문들이 팔고 있는 똑같은 상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매입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걸 통합해서 매입하면 아무래도 바잉 파워가 생기니까 훨씬 더 좋은 가격에 이제 원가를 가져올 수 있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지난해 이제 좀 안타깝지만은 어쨌든 인력 구조 조정을 좀 했던 부분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좀 버퍼를 일부 작용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소 요즘에 인기 많더라고요. 다이소 너무 좋죠. 다이소 얘기밖에 안 합니다 요새 진짜. 네, 다 다이소 간대요. 다이소에 네. 없는 게 없다면서 진짜 다 있다면서. 정말 다 있어. 다 했다고 다이소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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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진짜? 네. 네. 오. 다이소. 다이소에 다 있어. 근데 이게 비상장사잖아요. 그렇죠. 다들 IPO 아마, 나중에 할 것 같은데. 아마 하자고 증권사들이 지금 줄 서 있지 않을까요? 예. 네, 하고 싶다고. 근데 그러니까요. 일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였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좋았고 지금 두 자릿수 매출 성장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9.3%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네. 백화점이 지금 한 5% 정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올리브영이 한 12% 정도 하고 그리고 뭐 노브랜드 전문점 같은 네. 데가 한 3% 하고 편의점이 한 2.7% 할인점이 1%가 안 되는 수준의 네.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9%대 영업이익률 했고 그리고 4조 거의 작년 매출 3.9조니까요. 네.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 팔아서 4조 매출했다는 거는 네. 거의 한 1,000원짜리 기준 봤을 때 한 40억 개 판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가성비 워낙에 지금 중시하고 계시고 소비자들이 그리고 네.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좀 초저가 상품들 선호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저희가 올해도 이렇게 전망하고 이제 있습니다. 다이소는 저도 가끔 갑니다만 가격표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담고 싶어요. 그죠. 지금 화면에 나죠. 다이소 털기. 다이소 털기. 네, 그 유행한대요. 다이소 털기.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지금 혼조인데 지금 코스닥 쪽이 보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매물이 나오면서 좀 코스닥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동안 지수 견인을 해왔던 네. 제약바이오 쪽이 흔들리네요. 저는 이따
머니쇼 플러스 보기 전까지 계속 또 눈치 작전 해야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네. 이따 오후에 나오실 거니까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